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하며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며 초봄처럼 따뜻하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유아용 식판을 세척하는 위탁업체의 위생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판 세척업체가 식품 관련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부족한 건데 식약처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 수를 105명 증원하며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역할도 강화합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로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출시돼도 치료비가 수십억에 달해 혜택을 받는 건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요소수 불안에 주유소들이 잇따라 판매 수량 제한에 들어가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의심병과 공황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비꼬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국이 맑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0.8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았지만 낮에는 1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 예년보다 6도나 높겠습니다. 또 밤사이 미세먼지도 모두 해소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며 마치 초봄처럼 따뜻하겠고 이후로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온화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젯밤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영향이었는데 갑자기 내린 우박에 시민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굵은 얼음덩어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은 마치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변했고 버스에서 내린 시민은 머리를 가리고 황급히 뛰어갑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지역 곳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5분가량 짧은 시간이었지만 갑자기 내린 우박에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다. 우박이다 우박. 어머나. 부산뿐 아니라 사천과 창원 등 남부지방 일부에서도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상층에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가지고 건물 2층에서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녁 8시 20분쯤 서울 남대문 시장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식당에서 난 불은 3층까지 번져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상가 건물에 있던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이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50분쯤에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섬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을 모두 태우고 3시간 반 만에야 진화돼 소방 추산 1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낙뢰가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돼 창고 안쪽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인도 남동부 지역에 상륙한 사이클론 미차웅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고 시속 11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사이클론이 그제 오후 안드라 프라데시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나무들이 뽑히고 전선과 통신선이 끊어졌으며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에서만 9,500명이 집을 떠나 구호 캠프로 대피했습니다. 사이클론으로 인한 타밀나두주와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사망자가 최소 17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외부 업체에 맡겨 설거지하고 배송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데요. 업체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부 식판 세척업체의 현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유아용 식판을 설거지에 배달해주는 업체입니다. 고압 세척기 아랫부분을 하얀 장갑으로 닦아내자 시커먼 이물질이 묻어나옵니다. 식판을 담가둔 곳 주변으로는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하고 벽과 바닥은 곳곳이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A씨는 위생적이지 않은 세척 환경에 실망해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곰팡이가 굳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들한테는 큰 질병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충격을 너무 먹었고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유성구청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곧바로 지도점검을 나가지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식판 세척업체가 식품 관련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척장 업종이 자유업종이다 보니 위생 상태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구체적인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의 직권 해석 등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다른 법에 따른 지도점검이 가능한지 여부를 부서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식판 세척 업체에 대해 별도의 위생점검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식판 세척과 배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말고도 식약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위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다루지 않는 세척 위탁업체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영유아들이 음식을 담아 먹는 식기인 만큼 외부 대행업체에 대한 영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 관리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부재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원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업체 홍보물만 믿지 말고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유아용 식판 세척 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 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3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깨끗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식판도 청결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의 식판 세척 위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단 급식소가 식판 세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식판의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해 치명률이 낮고 이미 치료법이 나와 있다면서도 환자가 늘고 있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영미 청장은 어제 오후 열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흔한 폐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방역조치 완화 이후 개인 간 대면 접촉이 늘고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돼 환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익산시 소재 유경 종계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닭 약 25,4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항원 검출 이후 이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매몰 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AI 확산을 막고자 전국 닭사육 농장과 관련 시설 촬영에 대해 어제 오후 11시부터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수본은 이번에 항원이 검출된 익산시의 농장 외에 같은 시 소재 유경 종계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전남 고흥군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고 어제 무안군 소재 유경 오리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편집해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새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건데 유전자 가위 기술을 둘러싼 가격 논란과 특허권 소송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자 위 수십억 개의 염기 가운데 특정 부위를 잘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은 1, 2세대 때와 달리 가위 구조를 조금만 바꿔주면 어떤 유전자든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를 활용한 치료제가 승인됐습니다. 엑사셀이라는 이름이 붙은 치료제인데 적혈구가 둥근 모양이 아닌 난 모양을 띠고 있어 만성 산소 부족을 유발하고 장기 손상으로도 이어지는 겸상 적혈구 빈혈증을 치료합니다. 기존엔 골수 이식으로만 고칠 수 있던 질환이지만 환자의 골수에서 꺼낸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크리스퍼로 편집하고 다시 환자에 투여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임상시험에서 환자 29명 가운데 28명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고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바레인도 엑사셀을 승인했고 미 FDA도 현지 시각으로 오는 8일 엑사셀의 승인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건 인류가 달나라가는 것보다 더 큰 이벤트예요. 사람의 DNA를 고쳐서 질병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엑사셀이 출시되더라도 한 명당 치료비가 우리 돈 26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혜택받는 건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한 번의 치료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보험이 적용된다면 환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엑사셀의 원천 기술을 두고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기술료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됩니다. 미 MIT 등이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와 UC 버클리대, 서울대 교수가 설립한 툴젠 등이 크리스퍼 기술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AI에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현지 시간 6일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오픈 AI의 챗 GPT 기반이 되는 GPT와 같은 AI 모델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제미나이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으며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멀티모달 AI로 만들어졌습니다. 멀티모달은 다양한 모드, 즉 시각, 청각 등을 활용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등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제미나이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높은 추론 능력도 갖췄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될 학교폭력 전담관이 신설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관은 퇴직 경찰관이나 교원이 위촉되는데 모두 2,700명을 목표로 내년 3월 1일부터 순차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관이 관련 사실 조사를 전담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 동의 시 학교가 처리를 하되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당건이 조사한 내용은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회부되며 조사관과 학교 전담 경찰관인 SPO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조사 결과를 검토 보완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SPO가 학교폭력 전담관 조사 내용을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도 참석하게 됨에 따라 현재 정원의 10%인 105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해 채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은 올해 초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은 계약직이던 사무국장. 알고 보니 해당 채용 계획을 짜고 공고를 낸 당사자였습니다. 직접 결제도 받고 자기한테 유리한 면접위원까지 골랐습니다. 지난해 7월 홍보 직원 채용 때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단장과 친한 사람이 서류에서 떨어지자 점수를 조작한 겁니다. 심사위원 3명 중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만 반영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주모 지자체인 천안시 감사과에서 이미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며 이제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만 867건, 조사한 800개 기관 가운데 55%인 450곳에서 공정성 결여가 파악됐습니다. 징계 처분 사례를 보면 근거 없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가점을 기준 없이 적용하거나 채용 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2건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공사와 병원, 재단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7개 기관에서 14명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최종 피해자로 확정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고 반대로 채용 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 취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요소 수급 불안의 주유소들은 잇따라 판매 수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공공 비축 물량을 풀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입니다. 수급이 부족해서 개인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요소 재고가 없어서 내년 1월까지도 못 버틸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유소들은 정부 요청이 있기도 전에 한 사람당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주문에는 2주 정도 후에 보자 그러는 통에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게 하나씩만 다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2개까지 드리는데 지금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더 힘들어요. 정부는 일시적 수급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 비축량 2,000톤을 조기에 방출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12,000톤으로 2배 늘려 2달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에서 20% 싼 중국에 집중된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산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좀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경제적인 조금 부담이 덜해지도록 그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현재 재고와 중국의 계약 물량으로 석 달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대체 수입선이 있어 재작년과 달리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도 공급망 갈등이 부각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요소 파동 이후 중국 의존도가 6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1%로 올라간 상황을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가 M&A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좀 유인한다든가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요소 외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 등 중국의 자원민족주의가 언제든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선 배경으로 인도의 비료용 요소 사재기가 꼽힙니다. 중국 관영지는 의심병, 공황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비꼬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촉발된 요소수 품귀 현상.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 인도의 비료용 요소 싹쓸이가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해 9월 중국의 요소 수출은 109만 톤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중 75%인 82만 톤이 인도로 갔습니다. 2022년엔 조용히 넘어간 인도. 올해 9월 다시 중국산 요소 86만 톤을 사재기했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은 118만 톤으로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중국 내 요소 재고량은 47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에 나섰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中国是化肥生产和消费大国。今年前10个月，中国累计出口化肥2572万吨，同比增长28.8%。 그러나 관영신문은 한국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의심병과 공황증이란 말로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한 탓에 요소수로 보복당할까 재발을 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처럼 우호적 협상을 통해 중국에서 요소를 긴급 수입할 수 있을 거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고 내년 성장률도 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경고음이 울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런 전망을 반박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일정 기간 이후 등급 강등을 사실상 예고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中国经济长期向好的基本面没有也不会改变，穆迪对中国经济增长前景、财政可持续等方面的担忧是没有必要的。 앞서 재정부도 무디스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지만 서방의 인식은 크게 다릅니다. 중국이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대립하면서 부동산과 금융 불안이 장기화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도 감소세를 보이며 각국의 공장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금융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부채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더욱 불어나 최소 7,300조 원에 이릅니다. 중국 증시의 약세 속에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변수가 됐습니다. And if they don't want to risk their sovereign rating, they will have to allow some of the companies with weaker fundamentals to go bankrupt. 무디스는 중국이 올해 5% 성장률 목표를 이루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엔 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무디스와 달리 국제신용평가사 S&P와 피치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세울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좋겠죠.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토대로 세상에 영감을 던지는 자기개발 크리에이터 드로우 앤드류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